서울 구석진 골목 끝 간판도 떼어낸 2층 건물 앞에서 작은 그림자가 멈춰 섰습니다. 7살 소녀가 낡은 가방을 꼭 껴안은 채 녹슨 철문을 올려다봤죠. 백호파라고 희미하게 남은 글씨, 이젠 아무도 찾지 않는 조폭 사무실이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고 담배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꼬마야, 여긴 내가 올 데가 아닌데. 스산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폐업을 앞둔 조폭들 앞에서 소녀가 꺼낸 건 구겨진 봉투 하나였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2025년 11월 서울 마포구 낡은 상가 건물 2층 백호파 사무실은 이제 흔적만 남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렸던 액자들은 모두 내려졌고 책상 위엔 정리되지 않은 서류 뭉치만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늦가을 햇살마저 쓸쓸해 보이는 오후, 강태사는 빈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45의 나이, 한때 서울 강북을 주름잡던 천룡파의 2인자였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직은 10년 전 와해됐고 남은 건 그를 따르던 형제 몇 명뿐이었죠. 백호파라는 이름으로 근근히 버텨왔지만 이젠 그마저도 끝이 보였습니다. 월세도 석 달째 밀렸고 마지막 남은 사업이던 유흥업소 관리권도 대기업 계열사에 넘어갔으니까요. 형님, 이번 달 말까지 여길 비워야 합니다. 박동철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산의 오른팔이자 함께 20년을 버텨온 동료였죠.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우람한 체격을 자랑하던 그였지만 요즘엔 어깨가 많이 처진 것 같았습니다. 알아. 다들 새 일자리는 알아봤고? 태산이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 통해서 몇 군데 소개받았습니다. 형님은요? 나야 뭐. 어디든 가야지.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시절의 잔해 속에서 그들은 이제 평범한 중년의 실업자일 뿐이었죠. 태사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검은색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은 좋게 된 것 같았죠. 먼지를 털어내며 잠시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형님,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동철이 물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20년이나 됐는데요. 그래도 버릴 순 없지. 이게 유일한 증거니까. 동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죠. 천룡파 시절 윤재혁이 직접 작성했던 장부. 조직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폭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리리리 마이너스 오래된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요즘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기에 둘 다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동철이 물었습니다. 모르지. 채권자들은 다 정리했는데. 태산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화면엔 작은 아이 하나가 서 있었죠. 문을 열자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낡은 가방을 꼭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큰 눈, 약간 큰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아이는 태산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나쁜 사람들 있는 곳 맞죠? 뭐? 태산은 당황했습니다. 동철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아이는 진지한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나쁜 사람들한테는 더 나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왔어요. 꼬마야, 여긴 내가 올 때가.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열어
구겨진 봉투를 꺼냈죠. 봉투 안엔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지폐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그걸 태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저희 전 재산이에요. 세어보니까 17만 3천 원이에요. 이거 다 드릴게요. 제발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태산은 아이가 내민 돈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17만 3천 원. 한때 수억 원을 손에 쥐고 살았던 그에게 지금은 이 돈마저 커 보이는 게 현실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절박함과 용기가 동시에 담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눈빛이었으니까요. 이름이 뭐니? 태산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서윤이요. 서윤아, 내 엄마가 무슨 일인데? 엄마가 나쁜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해요. 가게도 부수고 협박도 하고 경찰 아저씨들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이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태산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저씨는 나쁜 사람 맞아. 하지만 이젠 은퇴한 나쁜 사람이야. 힘도 없고 돈도 없어. 내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 돈으로는 안 돼요? 아이가 다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조금밖에 없지만 제가 용돈 모은 것도 있어요. 엄마 몰래 가져온 거예요. 태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7살짜리가 조폭 사무실까지 찾아왔을까요?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동철도 난처한 표정이었죠. 그들은 정말로 끝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 출발을 준비하던 중이었고 남의 문제에 개입할 여력도 없었죠.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태산의 옷자락을 잡았으니까요. 아저씨, 엄마가 아파요. 어제도 울면서 자고 오늘 아침엔 밥도 안 먹었어요. 제발이요. 그 순간 태산의 뇌리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20년 전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던 기억. 그때도 이렇게 절박했었죠. 하지만 그를 도와준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신당하고 짓밟혔죠. 그 상처가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산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내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보자. 약속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볼게. 정말요?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이 돈,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 나중에 내 엄마가 힘든 일 있을 때 쓰라고. 태산은 아이가 내민 봉투를 도로 넣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돈을 꼭 껴안으며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 모습을 보던 동철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또 시작이네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그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의 안내로 태산과 동철은 마포구 재개발 지역의 한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은혜 베이커리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빵집이었죠. 가게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유리창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선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깨진 접시를 줍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달려가 여성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여성은 딸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서윤아, 어디 갔다 와? 엄마가 걱정했잖아. 엄마, 이 아저씨들이 우릴 도와주러 왔어. 여성이 고개를 들어 태산과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죠. 경계의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산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백호파라는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서윤아, 여성이 놀라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데를? 은혜 씨 맞으시죠? 태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정말 용감하더군요. 일단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가게를 둘러보고 딸을 내려다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은혜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왔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했지만 참혹했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재개발 예정이었고 대명그룹이라는 대기업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죠. 대부분의 상인들은 보상금을 받고 떠났지만 은혜는 거부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가게였고 딸과 함께 살아갈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전화로, 나중엔 직접 찾아와서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유리창을 깨고 심지어 식재료에 벌레를 풀어놓기도 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버텼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또 왔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아예 가게 안까지 들어와서 빵들을 다 바닥에 던지고 서윤이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태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겼습니까?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양복 입고 대명건설 명함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대명건설. 태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주 잘 아는 이름이었죠. 동철도 태산을 쳐다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은혜 씨,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집 안에 계세요. 절대 문 열지 마시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태산과 동철이 가게를 나섰을 때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죠. 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대명그룹이면 알아. 윤재혁 그 새끼야. 태산의 목소리는 낮고 냉랭했습니다. 윤재혁? 20년 전 함께 철룡파에서 일했던 동료. 하지만 조직을 배신하고 재계로 진출한 인간. 태산이 몰락한 것도 결국 그의 배신이 시발점이었죠. 복수할 기회인가요? 동철이 물었습니다. 태산은 대답 대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복수? 그런 건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7살짜리 아이의 눈물을 보고 나니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죠. 내일 최 변호사한테 연락해. 대명그룹 재개발 사업 관련 자료 좀 구해달라고. 알겠습니다, 형님. 둘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폐업을 앞둔 조폭들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사는 혼자 은혜의 빵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철은 최영준 변호사를 만나러 갔고 태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먼저 와 있었죠. 이른 아침이었지만 골목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공사 준비 작업들이 이곳저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태사는 빵집 맞은편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혜의 가게가 보였죠. 가게 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마 빵을 굽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사는 커피를 홀짝이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오전 9시쯤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셋이 내렸죠. 선글라스를 낀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은혜의 빵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들이 빵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안에서 반응이 없자 그들 중 한 명이 문을 발로 걷어찼죠. 쾅! 소리와 함께 문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태산이 그들 뒤에 나타났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럽네요. 남자들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태산은 담배를 입에 문 채 그들을 바라봤죠.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너무 시끄러워서요. 여긴 주택가 아닙니까? 상관 마시고 가세요. 우리 일하는 중이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건방졌습니다. 태사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뱉으며 다가갔죠. 그리고 남자의 가슴에 붙어 있는 명찰을 읽었습니다. 대명건설 영업이팀 박성훈. 대명건설이요? 아침부터 영업하시네요. 그러니까 비켜달라니까요. 여기 건물주한테 할 얘기가. 건물주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태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성훈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한 발 물러섰죠. 하지만 뒤에 있던 동료 두 명이 앞으로 나서며 태산을 밀었습니다. 아저씨,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순간 태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남자의 손목을 잡았죠. 꺾는 듯한 각도로.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나머지 둘이 달려들려는 순간 태산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퇴한 조폭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성훈과 그의 동료들은 태산의 눈빛을 보고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죠. 이 남자는 진짜였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다뤄본 사람의 눈빛이었으니까요. 태산은 남자의 손목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돌아가세요. 다음에 올 땐 법대로 하시고요. 당신, 누구야?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가게는 이제 제가 지킨다는 겁니다. 박성훈은 분한 표정으로 태산을 노려봤지만 더 이상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차로 돌아가며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마 상부에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산은 그들이 떠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벗어나자 빵집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은혜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죠. 서윤이 엄마 뒤에 숨어서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산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 다시 올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은혜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감사의 눈빛도 보였습니다. 태사는 빵집 안으로 들어가며 주변을 살폈죠. 깨진 유리창, 부서진 집기들, 바닥에 흩어진 빵들.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악의로 만들어진 풍경이었습니다. 남편분은요? 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2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고요? 네. 공사장에서 대명건설 현장이었어요. 안전규정 위반으로. 태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대명건설. 또다시 그 이름이었죠. 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현장 감독이었는데 회사에서 공기 단축하라고 압박했대요. 안전점검도 제대로 안 하고 결국 사고가 났고 남편은 그걸 막으려다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보상금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회사에서 남편 과실이라고 유족들한테 입마금 하려고 얼마 안 되는 돈 던져주고 저는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려고 했는데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은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서윤이 엄마의 치마를 잡고 눈물을 흘렸죠. 태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남편분이 혹시 사고 전에 이상한 점을 눈치채신 적 있습니까? 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사고 일주일 전쯤 집에 와서 말했어요. 회사가 이상하다고. 서류를 조작하는 것 같다고요. 어떤 서류요? 안전점검 보고서요. 남편이 직접 작성한 건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내용이 바뀌어 있었대요. 문제 없다고 적혀 있었는데 남편은 분명히 위험하다고 썼다고. 태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은폐였죠. 혹시 남편분 유품 중에 뭔가 남은 게 있습니까? USB나 노트, 서류 같은 거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남편 책상 서랍에 USB 하나 있었어요. 열어본 적은 없는데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가져올게요. 오후 2시쯤 동철이 최영준 변호사와 함께 빵집에 도착했습니다. 최영준은 42의 깔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한때 태산과 함께 철룡파에서 일했지만 10년 전 조직을 떠나 로스쿨에 진학했고 지금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영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래, 영준아. 고맙다. 자료 가져왔습니다. 대명그룹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요. 영준은 두툼한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죠. 대명그룹은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의 주도 기업이었습니다. 사업 규모만 3천억 원대였고 완공되면 대형 쇼핑몰과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었죠. 문제는 토지 매입 과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보상금을 받고 떠났지만 몇몇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은혜였죠. 회사 입장에선 공사를 빨리 시작하고 싶을 겁니다. 지연될수록 손해니까요. 그래서 강압적인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태산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명그룹은 로비력이 강합니다. 경찰도 구청도 협조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들이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면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알리는 거죠. 대기업은 이미지에 민감하니까요. 그리고 영준이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은혜 씨, 아까 USB 말씀하셨죠? 그게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증거를 모아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은혜는 서둘러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USB를 들고 나왔죠. 영준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사진, 문서, 녹음 파일.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네요. 영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USB에는 이진수가 몰래 찍은 사진들과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현장 모습, 조작된 서류 원본과 수정본 비교, 그리고 상사와의 대화 일부. 이진수는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증거를 모아두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노동청과 검찰에 고발할 근거가 됩니다. 영준이 말했습니다. 안전 규정 위반, 서류 조작.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증언이나 추가 증거가 필요해요.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었죠. 형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대명그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영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직 감사실장이었던 분인데 비슷한 이유로 회사를 떠나셨어요. 연락해 볼까요? 그분이 도와줄까요? 윤재혁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태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연락해 보세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낫죠. 바로 그날 저녁 예상대로 대명 건설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죠. 5명이었고 그중 1명은 명함에 상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 초반의 젊은 남자였는데 오만한 표정이 역력했죠. 태상과 동철은 빵집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상무가 들어왔죠. 누구야 너희들? 주인 친구들입니다. 태산이 의자에 앉은 채 대답했습니다. 상무는 코웃음을 쳤죠. 친구, 용역 깡패 고용한 거 아니고 그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못 들어오시게 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죠. 2천만 원이야. 이거 들고 오늘 당장 나가. 안 그러면요? 태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상무보다 한 뼘 정도 컸죠. 압도적인 존재감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상무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신, 진짜 조폭이야? 은퇴했습니다만. 은퇴했으면 얌전히 살지.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글쎄요. 어린애 눈물을 보니까 가만히 있기가 힘들더군요. 상무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죠. 남자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동철이 그보다 빨랐습니다. 한 명의 팔을 잡아 비틀었고 나머지는 태산이 막아섰죠. 난투가 벌어질 뻔했지만 태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은혜 시각에만 더 부서집니다. 밖으로 나가시죠. 좋아. 나가자. 그들은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좁은 골목, 가로등 불빛만이 그들을 비췄죠. 상무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한물간 조폭들이 대명그룹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해보면 알겠죠. 웃기네. 알아? 우리 회장님이 누군지? 윤재혁이야. 한때 너희랑 같은 바닥에 있던 사람이지. 지금은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이고. 태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무는 그 반응을 즐기듯 계속 말했죠. 윤 회장님 말씀이 옛날 동료들은 절대 용서하지 말래. 배신자니까. 너도 그중 하나 아니야? 내가 배신자? 태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윤재혁이 자신을 배신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배신한 건 윤재혁이었으니까요. 상무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2천만 원 들고 나갈 건지 아니면 병원 신세 질 건지. 그들은 떠났습니다. 태산과 동철은 어둠 속에 남았죠. 태산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재혁?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철룡파 전성기. 태산과 윤재혁은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윤재혁은 야망이 컸죠. 조직을 이용해 돈을 모았고 결국 경찰에 밀고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바람에 태산은 3년을 감옥에서 보냈고 나왔을 땐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형님, 동철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알아. 침착해야지. 태산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갔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개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재혁과의 오랜 악연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빵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혜와 서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죠. 과연 자신이 윤재혁을 상대할 수 있을까? 한때는 동료였지만 지금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진 처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의 눈물, 은혜의 절박함, 그리고 자신의 과거. 이 모든 게 태산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산과 동철은 교대로 빵집을 지켰고 대명 건설 사람들도 매일 찾아왔죠. 하지만 물리적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그 사이 영준 변호사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언론사에 제보도 했죠. 하지만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형님, 쉽지 않습니다. 영준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노동청도 언론도 대명그룹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역시 로비력이 강하군요. 네. 이 정도 대기업은 정말. 하지만 포기할 순 없죠. 바로 그날 오후 영준이 약속했던 사람이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죠. 백발의 날카로운 눈빛,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강태산 씨 맞으시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한진우입니다. 대명그룹 전 감사실장이었죠. 태산과 동철이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대명그룹 사람? 하지만 남자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죠.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윤재혁을 무너뜨리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진우는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3년 전까지 한진우는 대명그룹 감사실장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를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었죠. 하지만 그가 윤재혁의 비리를 발견하고 보고하자 오히려 그가 잘렸습니다.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났죠. 한진우는 3년간 명예회복을 위해 싸웠지만 윤재혁의 막강한 영향력 앞에서 번번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강태산 씨가 윤재혁과 맞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준 변호사를 통해서요.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태산이 물었습니다. 한진우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대명그룹의 비리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분식회계, 탈세, 뇌물공여, 불법 정치자금.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자료들도 이미 검찰에 제출했었습니다. 한진우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묻혔죠. 윤재혁이 검찰 고위층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왜 저한테 오신 겁니까?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라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강태산 씨, 당신은 윤재혁의 과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자신은 윤재혁이 조폭이었던 시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범죄 기록, 숨기고 싶은 과거들. 20년 전 윤재혁이 조직을 배신하고 재계로 진출할 때 뒤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진우가 물었습니다. 정치인들이었죠. 아마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남궁식이라는 인물이었죠. 윤재혁은 천룡파의 범죄 정보를 남궁식에게 팔아넘기고 대신 자신의 과거를 깨끗이 세탁받았습니다. 태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남궁식,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20년 전 천룡파를 박살낸 검사 출신 검찰총장이었죠. 남궁식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은퇴해서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그룹 사회이사이기도 하죠.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윤재혁과 남궁식은 20년간 유착관계를 유지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 거였죠.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한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궁식과 윤재혁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면 검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강태산 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요? 20년 전 윤재혁이 배신할 때 남궁식과 직접 만났을 겁니다. 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태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죠. 사무실 서랍에 넣어둔 검은색 노트, 윤재혁이 직접 쓴 장부, 증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한진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사는 즉시 백호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동철이 함께 갔죠. 사무실에 도착해 태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노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20년 전 윤재혁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 날짜, 금액, 거래 내용, 그리고 특정 페이지에서 태산의 손이 멈췄습니다. 2005년 7월 15일 마이너스 남궁식 검찰총장, 천룡파 정보 제공 대가로 과거 기록 삭제 약속, 현금 5억 전달. 바로 이거였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죠. 형님, 이거. 동철이 숨을 죽였습니다. 20년간 간직한 보물이야. 태사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진우에게 연락했죠. 다시 빵집에서 만났을 때 한진우는 노트를 보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입니다. 윤재혁이 직접 쓴 글씨로 남궁식과의 거래가 명확히 기록돼 있네요. 필적 감정을 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영준이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노트에 적힌 다른 내용들, 당시 뇌물받은 검사들, 경찰들 이름도 다 있네요. 이 중 일부는 아직도 현역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태산이 물었습니다. 한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이 노트를 너무 빨리 공개하면 윤재혁이 대응할 시간을 벌어요. 먼저 다른 증거들을 더 확보하고 여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결정타로 이걸 쓰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주, 아니 몇 달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몇 달쯤이야. 하지만 대명건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은혜에게 법원 명도소송 통지서가 도착했죠. 대명건설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겁니다. 명도소송이 뭐예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물을 비우라는 소송입니다. 영준이 설명했습니다. 대명건설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했고 이제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나가야 하나요? 일단 응소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거죠. 보상금이 부당하다는 걸 입증하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적 싸움까지 가게 된 거였죠. 태사는 은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영준 변호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도울 거고요. 하지만 비용은 걱정 마세요. 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태산에겐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옛 형제들에게 부탁하면 조금씩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태산은 옛 철룡파 형제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놀랍게도 대부분이 흔쾌히 응했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 빵집을 지키겠다고 했고 어떤 이는 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백호파 사무실에 옛 형제 1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고 지금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태산의 부름에 달려온 겁니다. 형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을? 당연한 거죠.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우릴 얼마나 챙겨주셨는데요. 이번 일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상대니까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돕겠습니다. 형제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비록 조직은 와해됐지만 의리는 남아 있었죠. 한편 대명건설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명도 소송과 별개로 빵집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죠. 불법 점거 중단하라, 재개발 방해 말라 같은 피켓을 들고 물론 용역 직원들이 동원된 가짜 시위였지만 은혜에겐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엄마 무서워. 서윤이 엄마 치마를 잡고 떨었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아저씨들이 우릴 지켜줄 거야. 은혜는 딸을 안아주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태사는 밖으로 나가 시위대를 바라봤습니다. 20명 정도 됐죠. 모두 용역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산을 보자 소리를 더 크게 질렀습니다. 불법 점거 중단하라. 재개발 방해 말라. 태산은 담배를 피우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싸울 생각은 없었죠. 여기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오히려 은혜 쪽이 불리해질 겁니다. 저녁이 되자 시위대는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나타났죠. 은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님들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고 불편한 분위기 때문이었죠. 이러다 장사를 못하겠어요. 은혜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태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곧입니다. 믿어주세요. 하지만 태산도 불안했습니다. 한진우와 영주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그 사이 은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명도소송 재판이 열렸습니다. 영준이 은혜를 대리해서 출석했죠. 재판은 예상대로 치열했습니다. 대명건설 측 변호사는 정당한 보상금을 제시했고 건물주가 불합리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주는 보상금이 시세에 턱없이 부족하고 협박과 폭력이 있었다고 맞섰죠.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 재판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후였죠. 시간을 조금 벌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빵집으로 돌아온 영주는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일단 다음 재판까지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포기하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싸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론의 지지와 결정적 증거입니다. 태사는 한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실장님, 더 빨리 진행할 수 없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은혜 씨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한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알겠습니다.
일정을 앞당기겠습니다. 2주 안에 움직이죠.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사는 서랍에서 검은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년간 간직한 이 증거가 드디어 빛을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진우와 영주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언론사와 접촉하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했죠. 태산과 옛 형제들은 빵집을 지켰습니다. 대명 건설의 압박은 계속됐지만 물리적 충돌은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진우로부터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산 씨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입니까? 대명 건설 내부 직원입니다. 이진수 씨 사망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태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조용한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날 밤 태산과 한진우는 한강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40 초반의 남자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긴장한 모습이었죠. 제 이름은 김성우입니다. 대명건설 안전관리팀 대리였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형입니까? 한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무엇을요? 김성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았죠. 이진수 씨 사망 사건. 단순한 산재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이진수 씨는 현장의 안전 문제를 계속 지적했습니다. 회사에 정식 보고서도 올렸죠. 하지만 윤민석 상무가 묵살했습니다. 오히려 이진수 씨를 압박했어요.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태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요? 이진수 씨가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 상무가 현장 소장인 박철민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어요. 이진수 씨를 어떻게든 막으라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고가 나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태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윤민석이 직접 지시한 거였죠. 증거가 있습니까? 한진우가 물었습니다. 김성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당시 내부 메일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죠. 이게 윤 상무가 박철민 소장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이진수 문제 빨리 처리하라. 공사 지연되면 너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결정적입니다. 한진우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고 당일 CCTV 영상 목록입니다. 회사에서 일부를 삭제했는데 저는 백업 서버에서 원본을 찾아냈습니다. 영상도 있습니까? USB에 담아왔습니다. 김성우는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한진우가 급히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에는 사고 당일의 현장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레인이 무너지는 순간 이진수가 그 아래 있었죠. 태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혜의 남편이 죽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태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 가족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은혜 씨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재개발로 힘들어 하신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진우가 말했습니다. 이 증거면 윤민석을 넘어 윤재혁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우가 망설였습니다. 제가 증언대에 서야 하나요? 필요하다면요. 회사에서 보복할 겁니다.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표를 내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성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한진우와 영주는 새로운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서울 중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한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는 대명건설의 중대한 범죄 혐의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2년 전 이진수 씨 사망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계획적 은폐와 방조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한진우는 계속했죠. 윤민석 대명건설 상무는 이진수 씨의 안전 경고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현장 소장에게 사고가 나도 상관없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부 이메일과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이메일이 떴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영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대명그룹은 현재 마포구 재개발 사업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협박, 폭력, 허위 소송, 이 모든 것이 윤재혁 회장의 지시하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죠. 윤재혁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검찰은 이전에 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대명그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진우와 영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폭탄 선언을 했죠. 조만간 더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윤재혁 회장과 전직 검찰총장의 유착관계를 입증하는 20년 전 기록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는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명건설, 산재 은폐 의혹, 윤민석 상무, 이진수 씨 사망 방조 혐의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죠.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대명그룹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시민단체들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태사는 빵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서윤도 함께 있었죠. 드디어 진실이 알려지는 건가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빵집을 찾았습니다. 윤민석이었죠. 그는 경호원 없이 혼자 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태산과 동철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은혜 씨, 만나고 싶습니다. 윤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요? 사과. 하고 싶습니다. 태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혜가 안쪽에서 나왔죠. 무슨 일이에요? 윤민석은 은혜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이진수 씨, 당신 남편,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윤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저는 그저 실적만 생각했습니다. 공사 기간, 비용 절감, 사람의 목숨보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은혜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죠. 사과받았어요. 이제 가세요. 용서는 못합니다. 제 남편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과는 받았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윤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떠났죠. 태사는 윤민석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남자도 어쩌면 피해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윤재혁이라는 거대한 악의 톱니바퀴 속에서 돌아가는. 며칠 후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윤민석을 소환했죠.
동시에 대명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고 대명그룹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사는 한진우, 영준과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윤재혁을 직접 겨냥할 시간이었죠. 노트를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한진우가 말했습니다. 지금? 네. 윤민석 건으로 여론이 악화된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한 방 더 터뜨리면 윤재혁도 무너집니다. 태사는 서랍에서 검은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년간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죠. 이걸 공개하면 정말 끝나는 겁니까? 완전히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치명타는 됩니다. 태사는 노트를 한진우에게 건넸습니다. 부탁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태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20년간 짊어진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꿈속에서 철룡파 시절의 형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배신하기 전에 윤재혁도 있었죠. 태사는 꿈속에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폐업 직전에 조폭 사무실을 찾아간 7살 소녀 서윤이의 용기에서 시작해서 강태산이 대명그룹과 맞서 싸우는 과정까지 참 치열한 싸움이었죠. 한진우라는 새로운 동료도 만났고 결정적 증거들도 하나씩 확보했습니다. 이진수 씨의 억울한 죽음도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요. 하지만 진짜 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윤재영, 20년 전 태산을 배신했던 그 남자 말이죠. 과연 태산은 20년 묵은 한을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혜 씨는 남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한진우의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주요 언론사 3곳에 독점 자료를 동시에 배포했죠. 바로 태산이 20년간 간직해온 검은색 노트의 스캔본이었습니다. 윤재혁이 직접 쓴 필체로 빼곡히 적힌 철룡파 시절의 범죄 기록, 뇌물수수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궁식 전 검찰총장과의 거래 내용까지.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한 건 3개의 특종 기사였습니다. 윤재혁 대명그룹 회장 직필 장부 공개. 20년 전 검찰총장 매수 기록 철룡파 출신에서 재벌로. 윤재혁의 숨겨진 과거 남궁식 전 총장. 20년간 윤재혁과 유착 의혹. 폭탄이 터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특집 보도를 내보냈고 방송사들은 긴급 토론회를 편성했죠. SNS는 말 그대로 들끓었습니다. 대명그룹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주주들은 비상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태사는 빵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윤재혁이 대명그룹 본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지만 윤재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평소의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형님, 윤재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철이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저 인간은 끈질기거든. 과연 태산의 말대로였습니다. 당일 오후 대명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재혁이 직접 나섰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장부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윤재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해당 장부는 위조된 것입니다. 20년 전 제가 작성한 것이 맞다면 왜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겠습니까? 이는 저를 음해하기 위한 조작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윤재혁은 계속했죠. 필적 감정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회견이 끝나고 여론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일부는 증거가 조작일 수도 있다며 의구심을 제기했고 일부는 재벌의 뻔뻔한 부인이라고 비난했죠. 태사는 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필적 감정, 정말 통과할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이미 전문가에게 의뢰했는데 99% 윤재혁의 필체가 맞다고 했습니다. 윤재혁이 아무리 부인해도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그럼 검찰은요? 특별수사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워낙 큰 사건이라. 태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며칠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감정서였죠. 장부의 필적은 윤재혁의 것과 99.8% 일치한다. 이 발표와 함께 여론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윤재혁의 부인은 거짓으로 판명됐고 대명그룹 주가는 하루 만에 20% 폭락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주요 주주들은 윤재혁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동시에 검찰도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윤재혁과 남궁식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었죠. 윤재혁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던 날 태사는 검찰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싶었죠. 검은색 벤츠가 도착했고 윤재혁이 내렸습니다. 양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검찰청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태산을 발견했죠.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에 눈맞춤이었습니다. 윤재혁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태산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잘했어, 태산아. 그리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죠. 분노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무함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검찰 조사는 10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녁 늦게 윤재혁이 나왔을 때 기자들이 달려들었죠. 윤 회장,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남궁식 전 총장과 공모 사실이 있습니까? 대명그룹 경영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재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차에 올라 떠났죠. 다음 날 검찰은 남궁식도 소환했습니다. 그 역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죠. 나올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편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여당 일부에서도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왔죠. 검찰총장 출신이 재벌과 유착했다는 의혹은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2주 후 검찰은 윤재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배임 등이었죠. 법원은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했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재혁이 구속되던 날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대명그룹 윤재혁 회장 구속, 재계 서열 10위 총수 몰락. 태사는 은혜의 빵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윤재혁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죠.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남자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게 될 처지였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남았습니다. 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서윤이 태산에게 안겼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 서윤아.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태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겼다는 성취감보다는 긴 싸움이 끝나간다는 안도감이 컸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20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게 끝나면 뭐가 남을까요? 며칠 후 남궁식도 구속됐습니다. 20년 전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최근 몇 년간 윤재혁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위증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두 거물이 동시에 구속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자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남궁식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조사하는 거였죠.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검찰 최고위직이 조폭 출신 재벌과 20년간 유착했다는 사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으니까요. 태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단순한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정의였을까요? 어느 날 저녁 영준이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형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은혜 씨의 명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대명건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은혜가 뒤에서 환호했습니다. 정말요? 네. 법원이 대명건설의 보상 제한이 부당했고 협박과 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수 씨 사망 사건도 재조사 명령이 내려졌고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주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은혜 씨. 이제 빵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명예도 회복될 겁니다. 태산도 은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의 눈물로 시작된 이 긴 싸움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산은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강물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진우였죠. 강태산 씨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한 실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태산 씨가 20년간 노트를 지켜준 덕분이죠. 그게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재판이 남았지만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윤재혁은 중형을 받을 겁니다. 태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한 실장님,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나요? 한진우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새로운 시작이 남죠. 태산 씨, 이제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태사는 다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계속 흘러가야 하죠. 태사는 담배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빵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와 서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윤재혁 구속 후 한 달, 검찰 수사는 더욱 확대됐습니다. 대명그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됐고 여러 계열사에서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분식회계, 탈세, 횡령. 윤재혁이 쌓아올린 제국의 민낯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진수 씨 사망 사건도 본격적으로 재수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박철민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부산에 있다던데 찾을 수 없나요? 태산이 영준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이 수소문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신분을 숨기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태산은 옛 철룡파 형제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부산에 사는 형제가 몇 명 있었죠.
그들의 도움으로 일주일 만에 박철민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태산과 동철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영도구의 낡은 골목, 철민철물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게. 2년 전과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저녁 무렵 박철민이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죠. 박철민 씨, 태산이 불렀습니다. 박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산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죠. 당신, 그때 기억하시는군요.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박철민은 도망가려 했지만 동철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가게 안은 지저분했습니다. 술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죠. 박철민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진실을 원합니다. 진실? 이진수 씨 사망 사건. 당신이 아는 걸 전부 말해주세요. 박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술병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말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진수 씨 유가족이 남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속죄할 기회를 얻는 거죠. 속죄? 박철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술 마시며 속죄하고 있습니다. 이진수 씨 얼굴이 매일 꿈에 나와요. 그럼 법정에서 증언하세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박철민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술병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죠. 알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박철민은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그날 윤민석은 박철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지시했죠. 이진수를 막아라. 어떤 방법을 써서든. 박철민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자신이 잘릴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박철민은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진수가 작업하는 구역의 크레인 안전 점검을 의도적으로 미뤘습니다.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무시했죠. 그리고 그날 크레인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이진수 씨가 다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공사가 중단되고 고발할 힘도 없어질 거라고. 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크레인이 완전히 무너졌고 이진수 씨는 그 자리에서 박철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열했죠. 2년간 참아온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윤민석이 입막음 돈을 줬습니까? 태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 1억.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거절하면 저도 사고를 당할 것 같았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은행 입금 기록. 그리고 윤민석이 준 서류.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철민은 벽장을 열어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와 통장이 들어 있었죠. 태산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윤민석이 박철민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영수증, 그리고 이진수 사건을 산재로 처리하라는 내부 지시문까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박철민 씨, 검찰에 자수하세요.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하세요. 저, 감옥에 가겠죠? 아마도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형량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박철민은 한참을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철민은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수 씨 사망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진술했죠. 윤민석의 지시, 크레인 안전 점검 누락, 입막음 돈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즉시 윤민석을 추가 혐의로 재소환했습니다.
윤민석은 이미 1차 조사를 받고 보석으로 나온 상태였는데 박철민의 증언으로 상황이 악화된 거였죠. 윤민석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엔 부인했지만 박철민이 제출한 증거 앞에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윤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진수 씨를 막으라고. 하지만 죽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진수 씨가 사망했습니다. 당신의 지시 때문에. 네. 검찰은 윤민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번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추가됐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윤민석은 다시 구속됐습니다. 그날 저녁 태사는 은혜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민석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박철민도 증언했습니다. 이제 남편분의 죽음이 단순한 산재가 아니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될 겁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2년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증명됐습니다. 은혜 씨 남편분은 영웅이었습니다. 회사의 부정을 고발하려다 희생된 거죠. 서윤이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 응, 정말 자랑스러워. 며칠 후 대명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사회가 윤재혁을 해임하고 새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내린 결정이었죠. 고 이진수님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사의 안전규정 위반과 은폐 시도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겠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대명그룹은 은혜에게 10억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죠. 처음 제시했던 금액의 20배였습니다. 받으세요. 영준이 조언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입니다. 은혜는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남편분의 목숨값입니다. 그리고 서윤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은혜는 보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돈의 일부는 서윤의 교육비로, 일부는 빵집 확장 비용으로 쓰기로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산업재해 유가족 지원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재혁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죠. 혐의는 뇌물공여,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배임 등. 윤재혁의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언론은 연일 이 재판을 보도했고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죠. 태산도 한번 방청을 갔습니다. 법정에서 윤재혁을 봤죠. 피고인석에 앉은 윤재혁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남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윤재혁과 마주쳤습니다. 윤재혁이 먼저 말을 걸었죠. 태산아, 내가 이겼어. 완벽하게. 이긴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죠. 윤재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 그래, 진실. 20년 전에도 진실은 있었어. 하지만 난 그걸 묻었지. 그리고 지금 대가를 치르는 거고. 후회합니까? 후회. 윤재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미 저지른 일인데. 그럼 반성은요? 반성은 하지. 많이. 특히 이진수 씨 일은. 정말 잘못했어. 태사는 윤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윤재혁의 마음이 어떻든 그는 법의 심판을 받을 테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회장님. 아마 이게 마지막 일 겁니다. 그래.
잘 살아, 태산아. 넌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태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20년간의 악연이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윤재혁 재판 마지막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부가 최후 진술 기회를 줬을 때 윤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윤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전 동료들을 배신했고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겼습니다. 권력을 얻은 후에도 계속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진수 씨 사건은 제 아들을 통해 이뤄진 일이지만 결국 제 책임입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윤재혁이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한 거였죠. 저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피해자분들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윤재혁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죠. 재판장이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재혁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20년 전 조직폭력배 활동을 하며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검찰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과거를 세탁했다. 이후 기업인이 된 후에도 각종 비리를 저지르며 부하 직원을 통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다. 다만 피고인이 최후 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징역 12년. 윤재혁은 60대 후반에 출소하게 되는 거였죠. 실질적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재혁은 아무 표정 변화 없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태사는 방청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하지 않았죠. 그저 담담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태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따뜻했습니다. 형님, 어떠세요? 동철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시원하진 않네. 예. 복수가 끝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드네. 동철은 태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형님. 복수는 원래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니까요.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복수하고 나니 속이 시원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남궁식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징역 10년. 전직 검찰총장의 몰락이었죠. 판결 후 검찰은 대대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남궁식과 관련된 여러 비리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변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논의됐고 산업안전 규정도 강화됐죠. 이진수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한 달 후 은혜의 빵집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빵집 이름을 새로 바꾸는 날이었죠. 은혜 베이커리에서 이진수 베이커리 마이너스 정의를 기억하며로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은혜와 서윤, 태상과 옛 철룡파 형제들, 한진우, 영준,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모였죠. 은혜가 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2년 전 남편을 잃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은혜는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강태산 씨, 낯선 조폭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산 씨는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빵집이 오늘 여기 있는 건 태산 씨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산은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죠. 그리고 한진우 실장님, 최영준 변호사님, 그 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남편의 명예를 되찾았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이 빵집은 단순한 빵집이 아닙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윤이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고 두 모녀는 함께 울었습니다. 태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윤재혁을 감옥에 보낸 게 아니라 은혜와 서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 행사가 끝나고 한진우가 태산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산 씨,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은혜 씨 빵집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빵집에서요? 네. 배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든 하죠. 한진우가 웃었습니다. 조폭에서 빵집 직원으로 멋진 변화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하시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태사는 빵집을 바라봤습니다. 새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이진수 베이커리 마이너스 정의를 기억하며 20년간의 복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날 밤 태사는 백호파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젠 정말 떠날 시간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노트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남은 건 몇 장의 사진뿐이었습니다. 철룡파 시절 형제들과 찍은 사진, 젊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윤재혁도 있었죠. 웃고 있는 얼굴. 태사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증오하지만 잊을 수는 없는 과거였으니까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며 뒤돌아봤죠.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안녕, 백호파. 안녕, 과거. 태사는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림자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마포구 골목에 벚꽃이 만개했고 이진수 베이커리는 동네 명소가 됐죠.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의를 지킨 빵집, 포기하지 않은 여성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은혜는 직원을 3명 더 고용했습니다. 태산도 그중 하나였죠. 공식 직함은 총괄 매니저였지만 실제로는 배달, 청소, 손님 응대 등 뭐든 했습니다. 태산 씨, 배달 부탁드려요. 은혜가 소리쳤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태산은 빵 상자를 들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45세에 배달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서울 거리를 달리는 게 상쾌했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태사는 문득 한강 다리에 멈춰 섰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죠. 봄볕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철이었죠. 형님, 오늘 저녁에 형제들 모임 있습니다. 오시죠? 그래, 갈게. 요즘 어때요? 빵집 일은? 좋아. 평화로워. 형님이 평화롭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네요. 그러게. 나도 놀라워. 전화를 끊고 태사는 다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복수와 분노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죠. 저녁 옛 철룡파 형제들이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15명 정도 됐죠. 모두 40대 중후반에서 50대였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형님, 건배합시다. 한 형제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무슨 건배? 형님의 새 인생을 위해. 고맙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죠. 형제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택시기사, 식당 주인, 공사장 인부, 편의점 사장. 다들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형님, 윤재혁 소식 들었어요? 한 형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대요.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 항소도 포기했다던데요. 그냥 형 다 살고 나오겠다고.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혁다운 선택이었죠. 끝까지 버티는 것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형님은 용서했어요? 다른 형제가 물었습니다. 태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그냥 내려놓은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형님.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각자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살았죠.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윤민석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8년.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 인멸 등의 혐의였죠. 윤민석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판결 후 며칠 뒤 은혜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었죠. 발신인은 윤민석이었습니다. 은혜는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은혜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잘못으로 당신의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8년을 복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이진수 씨 같은 희생이 다시는 없도록 산업안전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서윤 양께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아버지를 잃게 해서. 윤민석 올림. 은혜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픔이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서윤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슬픈 게 아니라 복잡한 거야. 윤민석 아저씨 편지? 응. 엄마, 용서해줘도 돼? 은혜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9살이 된 서윤. 이 아이도 많이 자랐습니다. 용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럴 거야. 아빠가 하늘에서 그러래. 은혜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진수가 정말 하늘에서 말했을까요? 아니면 서윤의 상상일까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빵집은 더욱 번창했고 은혜는 2호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산도 바빴죠. 1호점과 2호점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태산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면회 신청이었죠. 윤재혁이 태산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산은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이미 끝난 관계인데? 결국 태산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윤재혁을 기다렸죠. 잠시 후 죄수복을 입은 윤재혁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왔구나, 태산아. 윤재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보고 싶었어. 유일하게 날 이긴 사람이니까.
태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혁이 계속 말했죠. 여기서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결론은요? 처음부터였어. 철룡파 시절부터. 난 너무 욕심이 많았어. 성공하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형제들을 버렸지. 후회하십니까? 윤재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응, 후회해. 매일 후회해. 특히 너를 배신한 거. 태산아, 미안하다. 진심이야. 태산은 윤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할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용서 안 해도 돼. 난 그럴 자격 없으니까.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결국 태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뭐든 물어봐. 지금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재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똑같이 할 것 같아. 인간은 쉽게 안 변하거든. 그렇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다르게 할 거야. 너를 배신하지는 않을 거야. 형제를 버리면서까지 성공하고 싶진 않아.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회장님.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 너도 잘 살아. 행복하게. 태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윤재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감옥에 있어도 나와도 그게 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자신은 달랐습니다. 변했습니다. 복수에 집착하던 남자에서 평범한 빵집 직원으로, 그리고 그게 더 행복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은혜 베이커리 2호점이 오픈했습니다. 홍대 근처였죠.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옛 철룡파 형제들, 한진우, 영준, 그리고 언론까지. 은혜가 개업 인사를 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2호점은 단순한 빵집 확장이 아닙니다. 희망의 확장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은혜는 계속했죠. 앞으로도 이진수 베이커리는 정의를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10%는 산업재해 유가족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울렸습니다. 서윤이 엄마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태사는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개업식이 끝나고 조용해진 가게에서 은혜와 태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산 씨, 정말 고마워요. 태산 씨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닙니다. 은혜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태산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태산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그것도 좋지만 제 말은 인생 목표 같은 거요. 태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거리.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매일 빵집에 출근하고 저녁엔 형제들과 소주 한잔하고. 그게 제 목표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과거엔 복수에 집착했지만 이젠 평범함이 더 소중해요. 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목표네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태사는 빵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왔죠. 서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었죠. 아저씨, 추워요? 아니, 괜찮아. 눈 예쁘죠? 그래, 예쁘다. 서윤은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아저씨, 고마워요. 뭐가? 우리 엄마 도와줘서. 그리고 나도 도와줘서. 태사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서윤이가 용감했던 거야. 아니에요. 아저씨가 우리 영웅이에요. 영웅. 태사는 그 단어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거를 청산하고 싶었던 남자였죠. 하지만 서윤에게는 영웅일 수도 있겠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윤아, 들어가자. 감기 걸려. 네. 둘은 빵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났고 은혜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죠. 태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빵집, 웃는 사람들, 내리는 눈.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행복이었습니다. 20년간 복수를 꿈꿨지만 진짜 원했던 건 이런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평화로운 일상. 그날 밤 태사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윤재혁은 교도소에 있고 윤민석도 복역 중이고 남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는 실현됐고 은혜는 남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태산의 새로운 인생이. 태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빵집에 출근해야 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빵 반죽을 준비하고 배달도 하고 손님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소중했습니다. 강태산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서울을 하얗게 덮으며 마치 과거를 지우듯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참 긴 여정이었죠. 폐업 직전에 조폭 사무실을 찾아간 7살 소녀 서윤이의 용기에서 시작해서 강태산이 20년 묵은 복수를 이루고 결국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정의는 언제나 승리할까? 그리고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강태산은 20년간 복수를 꿈꿨습니다. 윤재혁에 대한 증오로 살아왔죠. 하지만 정작 복수를 이뤘을 때 그가 느낀 건 허무함이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했어요. 진정한 의미는 은혜와 서윤을 돕는 과정에서 찾았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죠. 은혜는 남편을 잃고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남편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웠어요. 7살 서윤이의 용기가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들었고요. 때로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용기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윤재혁과 윤민석은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졌죠. 아무리 큰 권력도 정의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불공평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힘없는 사람이 짓밟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서윤이처럼 용기를 내고 은혜처럼 끈기 있게 싸우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강태산처럼
과거를 내려놓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죠. 복수보다 중요한 건 용서이고 증오보다 중요한 건 평화입니다. 윤민석의 편지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려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중요한 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서윤이의 용기를 기억하세요. 불의 앞에서 태산의 의리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은혜의 희망을 떠올리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미움과 복수로 가득 채울 수도 있고 사랑과 희망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태산이 선택한 것처럼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